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원의 박수현이고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노랑노랑 옷처럼 상큼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항상성의 정의가 뭔가요? 바로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물이 갖는 특성,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강의가 40강입니다. 우리가 전체 60강의 내용 중에 3분의 2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내용, 초심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항상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초심 항상성 한번 지금 이 타이밍에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 같지 않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명과학 무조건 1등급 받겠다. 모의고사도 1등급, 내신도 1등급 각오를 했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뭐 일주일에 2강, 3강 듣기로 한 약속도 못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복습도 좀 소홀히 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그럼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 학습 포인트 잡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짠! 보시면요. 오늘 여러분들과 호르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호르몬 많이 들어봤죠? 뭐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보고 호르몬이라고 하는지, 호르몬들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부분들을,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떤 내분비샘들이 있고 거기서 각각 만들어내는 호르몬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쭉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 교재의 그림을 한번 딱 보세요. 169쪽에 굉장히 많은 내분비샘이 있고 많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 호르몬은 그중에 몇 개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따가 다 착착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신경계와 이 호르몬이 같이 합동 작전을 펼쳐서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그 둘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볼 건데, 일단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본격적인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예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우리 체액의 농도라고 할 수 있는 삼투압 조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혈당량 조절까지만 같이 보고 다음 시간에 체온과 삼투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우고, 자, 이쪽으로 와서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호르몬. 자, 호르몬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인데, 사실 이 호르몬의 주성분이 뭔지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1단원에서 단백질 얘기를 하면서 단백질은 뭐를 이루는 성분이다. 호르몬, 효소, 항체, 뭐 헤모글로빈 이런 걸 이루는 성분이다. 그래서 수많은 호르몬들이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호르몬이 다 단백질 성분인 건 아니에요.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냐면 168페이지 옆구리에 보시면 호르몬의 성분에 따른 구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고요. 또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것들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무슨 물질의 한 종류였더라? 무슨 물질? 그렇죠. 지질에 속하는 한 종류. 그래서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종류가 지질이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인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진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성호르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로 이루어진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만약에 그걸 먹었어요. 호르몬을 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일단 위에서 한번 펩신이 분해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장에서 한번 트립신이 분해하고, 이렇게 신신브라더스에 의해서 막 갈기갈기 이렇게 찢겨 나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펩티데이즈가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해주죠. 그럼 내가 이렇게 단백질은 어떤 구조, 형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다 분해가 돼버리면 작용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먹으면 안 되고 분해되니까 대신에 주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투여를 해야 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제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뭐 주사도 되겠죠? 주사도 되고 먹는 것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투여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까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인데, 호르몬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리를 4가지 키워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제목만 써놓고 서론이 길었네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호르몬의 특성이에요. 자, 우리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분비를 하게 되냐면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된다. 으로 분비가 된다. 그런데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이 내분비샘의 정의 자체가 조금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그냥 내분비샘에서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 자, 내분비샘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내분비샘. 무엇인가? 그 정체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분비샘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뭔가 이름을 봤을 때 내분비샘 말고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비샘? 그렇죠. 외분비샘도 하나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외분비샘.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름을 따져서. 자, 분비해요. 무언가를 분비해요. 어디로? 안쪽으로. 그렇죠?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분비하는 것이 내분비샘이고, 자, 그 다음에 분비해요. 어디로? 바깥쪽으로. 몸의 이제 표면이라든지 이런 바깥쪽으로 분비한다. 자, 그래서 내분비되는 물질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몸 체내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분비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물질은 뭐가 있냐면 뭐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뭐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땀, 이 표면으로 분비가 되고 눈물 같은 것들도 밖으로 분비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외분비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좀 약간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는 애를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바로 소화액인데요. 소화액은 내분비되는 것일까요? 외분비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 소화기관, 그렇죠?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내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이게 내분비가 아니고 외분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분비.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체내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니까 그냥 외분비라고 하면 체 표면이나 아니면 소화기관 같은 공간으로, 그렇죠? 내장기관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 이런 외분비 되는 물질이고, 그래서 여기다 소화액도 같이 넣을 수가 있겠죠? 소화액. 근데 알고 보면 침도 소화액의 한 종류니까 뭐 이렇게 맥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내분비되는 것들은, 자, 내분비샘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들로 이루어진 내분비샘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각각의 세포가 이제 이런 호르몬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를 통해서 분비하게 되냐면 바로 이 주변에 지나가는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이 호르몬을 이렇게 실어 날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 대신 운송을 택배사에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운송을 해달라 해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되는 것이 바로 호르몬 같은 것들의 특징이고요. 외분비샘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경우가. 그래서 외분비샘도 여러 이제 세포들이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런 것들 만들어내겠죠. 분비할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별도의 관이 존재해요. 어디로? 내가 어디다 이제 분비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소화액이에요. 그러면 소화기관 있잖아요. 뭐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아예 통에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별도의 분비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이렇게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땀이 만들어지는 곳은 여기인데 이렇게 별도의 이런 그 길이 있죠. 이렇게 통하는 길이 있어서 일로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땀이 분비가 되게 되는 그런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하는 거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한 가지 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는 내분비샘이면서 외분비샘인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가 있고 이렇게 있고 위가 너무 날씬한데요. 이 위 밑에 뭐가 붙어 있냐면 바로 이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자가
사실은 여기서 이자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디를 분비해요? 바로 이 소장으로 분비를 하게 되죠. 소장. 소장으로 통하는 이런 별도의 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액에는 어떤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 지금 복습을 좀 해봅시다. 뭐가 있나요? 이자액에는 3대 영양소로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있다. 바로 아밀레이즈,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하는 트립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방이 분해되는 뭐였어요? 바로 라이페이스까지. 요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자액, 이 소화액이 어디로? 이렇게 장으로 바로 이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자는 호르몬도 생산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금 있다가 곧 있으면 나와요. 좀만 기다려요. 자, 곧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 2가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서 어디로? 바로 이런 관을 통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을 지나는 이런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 수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액은 2가지의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의 첫 번째 특징,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서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가 된다 하는 얘기 정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특정한 세포나 특정한 기관에만 작용해요. 특정 세포나 기관에만 작용한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특정 세포나 기관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타겟이다. 그죠? 그래서 표적 기관, 표적 세포 이런 말을 쓰죠.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 기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내분비샘에서 만든 호르몬을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낸다고요? 혈액을 통해서 흘려보내요. 그럼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아, 내가 지금 이거를 흘려보내면 이 혈액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이제 온몸을 순환할 테니까 언젠가는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표적세포, 표적기관에 가서 닿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호르몬들이 쭉쭉쭉쭉 떠서 돌아다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세포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포들이 많이 있을 때 모든 세포에 얘가 작용할 수는 없어요. 모든 세포가 이 호르몬의 말을 듣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세포마다 다른 종류의 수용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결합하는 수용체. 자, 예를 들어서 이 세포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수용체를 가져요. 얘도 뭐 동그란 모양의 수용체를 가질 수가 있다. 근데 다른 애는 뭐 네모난 모양, 어떤 애는 세모난 모양, 뭐 이런 다른 종류의 수용체를 갖는다면 지금 동그란 모양의, 여기 다 번졌네요. 저런 동그란 모양의 이런 그 호르몬들이 돌아다닐 때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결합을 해서 어떤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찰싹 이렇게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런 관계에 있는 애들이 바로 표적세포, 표적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세포들에게는 이 호르몬이 아무리 주변에 많이 떠돌아다녀도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하나의 물질일 뿐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 기관이나 세포에만 작용을 한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미량으로, 굉장히 적은 양이다.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뭐예요?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사실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 양이 여러분들 키를 이제 크게 만드는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면 이걸 과다증이라고 합니다. 뭔가 호르몬이 적정 수준보다 많으면 과다증.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적정 수준보다 적으면 그렇죠.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물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예시로 들었던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거인증 이렇게 되고요. 너무 적으면 이게 소인증, 그죠? 그런 식으로 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네 번째 특징은 척추동물 있잖아요. 척추동물 뭐예요? 척추뼈가 있는 이런 동물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변에 있는 동물들, 웬만한 가축들 이런 거는 거의 다 이제 척추동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척추동물 간에는 뭐가 없다? 종 특이성이 없다. 이
없다. 그럼 종특이성이 뭘까요? 종특이성이랑 하나 이제 종이 달라지면 서로 이제 다른 작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종특이성이라고 하면 내가 만든 호르몬이 다른 동물에게는 뭔가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척추동물 간에는 이렇게 나의 것을 뽑아서 뭐 돼지에게 넣어준다든지 반대로 돼지의 것을 뽑아서 나에게 넣어주어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모든 호르몬이 다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만약에 들어왔는데 약간 다른 작용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종특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치료했어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돼지의 인슐린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주사로 맞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남의 거를 맞을 수가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호르몬이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호르몬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이 호르몬과 누가 협업을 한다? 바로 신경계가 협업을 해서 하나의 이제 작용을 같이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호르몬하고 신경계는 정말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막 성격이 급한 친구가 있고 굉장히 느긋한 친구가 있죠. 근데 이런 두 친구가 같이 만났을 때 서로의 장단점을 이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오래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성격 급한 친구들만 있으면 막 둘이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지우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있는 표인데요. 이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을 비교했습니다. 자, 일단 신경계는 이쪽, 호르몬은 이쪽을 정리해놨고 뭐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냐면 전달 속도, 작용하는 범위, 그다음에 효과의 지속성, 뭔가 하나 이렇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그다음에 전달 매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달 속도는 신경계 굉장히 빠르죠. 우리 저번에 신경계 그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그 그래프를 봤을 때 1000분의 1초 단위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데 호르몬은 이거에 비하면 비교적 느리다. 왜? 혈액으로 이렇게 방출해서 언젠가는 닿겠지. 나의 바람이 감자로 소망이 이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느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용 범위 역시 굉장히 다르죠. 작용 범위는 신경계는 굉장히 좁아요. 어떤 뉴런이 이렇게 가서 연결이 된 그 기관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유선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선 전화가 여기서 어떤 집까지 딱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 선만 우리가 작용할 수가 있지.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내가 그 옆집이라든지 그 옆집에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부분에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요. 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별도의 이렇게 쭉 연결된 그런 것이 없고 돌고 돌아서 다 결국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유선 전하고 호르몬은 약간 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얘는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대라고 이제 소문을 흘리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용 범위가 넓다. 자, 근데 방금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거에다가 비춰서 효과의 지속성도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어떤 집에 전화했어요. 전화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끊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효과의 지속성, 빨리 사라진다는 게 신경계의 특징인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소문에 내가 비유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막 뭔가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제 고만 딱 잡고 싶어도 일파만파 계속 퍼져나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고 도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빨리 사라지는 반면에 얘는 오래 지속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달 매체 보겠습니다. 전달 매체는 바로 이 뉴런을 통해서, 그렇죠? 전기적인 신호가 전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이 호르몬들이 실려나가는 그런 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일정한 방향으로 자극을 전달해요. 우리가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촉상 말단에서 다음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되지만 이렇게 반대 방향은 안 된다 하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는 특징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 도선과 같이 이렇게 딱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관에만
이렇게 가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고 효과가 짧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하는 거. 이런 호르몬은 오래오래 퍼지고 속도가 대신 좀 느릴 수 있다. 그리고 지속성이 이제 오래되고 그다음에 범위가 넓다 뭐 하는 그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68쪽의 내용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과 169쪽의 내용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짠, 여기 봅시다.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내분비샘과 호르몬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정리를 해보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일단 선생님이 하나씩 그냥 슬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겠거니 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뭐 TV 시청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건 꼭 알아야 돼요 하고 이렇게 딱딱 골라주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샘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 보시면 이게 간뇌가 있고 간뇌의 윗부분을 시상, 아랫부분을 시상하부라고 했잖아요. 이 시상하부의 아랫부분에 달린 게 바로 뇌하수체죠. 이 뇌하수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분비샘입니다. 자,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각각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 보면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갑상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갑상샘이 있고 이 갑상샘에 이렇게 검포도가 박히듯이 콩콩콩콩 박혀 있는 게 부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내려와 봤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자가 여기 이제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분비샘 중에 하나고 여기 있는 부시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 그림이 뭐예요? 바로 콩팥이죠. 콩팥 윗부분에 붙어있는 부분이 부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중요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면 정소와 난소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샘인데 이 부분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공부할 내용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각각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요. 이렇게나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름을 좀 보시면 누구를 자극하는 호르몬, 또 누구를 자극하는 호르몬, 다 다른 애들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다른 내분비샘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 그런 통제센터 같은 역할을 뇌하수체 전엽에서 주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키가 크게 만드는 아까 얘기했던 생장 호르몬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생장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여기 있죠, 갑상샘. 그래서 너 일 좀 해. 너 호르몬 좀 만들어 하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만들어요. 얘도 자극하고 얘도 자극하죠. 그래서 너 일 좀 해 하는 그런 호르몬. 그 다음에 여포를 자극해요. 그다음에 황체 형성을 하게 만들어요. 그건 어디에 자극하는 건가요? 여기 바로 여성의 생식세포인 생식기관인 이 난소를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젖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엽에서는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두 개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만할 때 자궁이 숨풍숨풍 이렇게 해서 수축하도록 만드는, 아기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뇨가 뭐예요? 소변을 보는 거잖아요. 오줌 싸는 거. 근데 그거를 막는 작용. 오줌으로 뭐가 나가는 걸 막는,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다른 말로 ADH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어떻게 하면 물이 안 빠져나가요? 수분을 많이 재흡수하면 밖으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티록신이 있어요. 티록신은 뭐냐? 세포호흡을 많이 일어나도록 촉진합니다. 세포호흡을 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렇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그 물질대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반응, 이 세포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것이 티록신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칼시토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칼시토닌은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파라토르몬과 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액에 있는 혈장에 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 두 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얼만큼 너무 많으면 뭐 누가 나오고 뭐 너무 적으면 누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아마 다음 강의 돼 있네요. 거기서 잠깐 이 자료를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이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 하는 역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이자입니다. 이자를 보시면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이것들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신은 조금 복잡해요. 부신. 일단 이 부신을 잘랐을 때 겉부분과 속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질, 속질 요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겉질, 속질. 이게 우리가 언제 봤었죠? 겉질, 속질? 그렇죠. 뇌나 척수도 겉부분과 속부분의 색깔이 좀 다르고 또 그 성격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달랐는데 여기도 겉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다르고요. 속질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래서 겉질 부분은 코르티코이드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고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기질이 앞에 붙었으니까 무기염류 중에서도 나트륨의 그 양을 조절하는 그래서 제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근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다른 말이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말이 알도스테론인데요. 이 뒤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의미를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속질. 속질에서 앞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 바로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드레날린. 같은 거예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그냥 어원이 좀 다를 뿐, 그렇게 다를 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노르에피네프린 있잖아요. 노르에피네프린. 그거랑 거의 구조가 조금 다르고 거의 이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다른 말, 똑같은 말은 노르아드레날린. 그다음에 걔랑 구조가 거의 흡사하고 기능도 비슷한 게 바로 이 에피네프린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했을 때 아드레날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혈당량 증가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다. 자, 그다음에 정수와 난소 간단하게 보면 이 정수에서는 이런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요.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각각의 호르몬의 역할을 좀 훑어봤고 이제 뭐 한다고요? 선생님이 진짜 암기해야 되는 호르몬만 여러분들에게 훑어주겠다. 대신에 이거는 꼼꼼히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지만 선생님이 좀 많이 줄여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는 게 조금 있을 거예요. 미리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자, 뇌하수체 보시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일단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까지는 우리가 미리 좀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추세가 이런 수능에서 별로 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후엽에서는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을 모두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옥시토신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죠. 항이뇨 호르몬. 자,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걸 4개로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티록신,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모르셔도 됩니다. 뭐 나중에 추가 자료 같은 걸로 주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주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 티록신은 꼭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전체, 통째로 알아둬야 된다. 통째로 중요한 내용. 자, 이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신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부신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정소와 난소는 감사하게도 공부를 안 해도 되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좀 줄여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줄여졌다 하는 거에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정말 항상성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가 항상성 유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별표를 쳐놓고 시작할게요. 별표.
자, 항상성 유지의 원리. 유지의 원리다. 자, 항상성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유지되는가?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일정한 수준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 해답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항상성 유지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두 가지 깨끗하게 해놓고, 자, 첫 번째로 바로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 이게 뭘까? 많이 평소에 들어보긴 했는데 피드백이 뭐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금 넘어가고 우리가 익숙한 것부터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많이 들어봤던 길항작용이에요. 길항작용. 이건 들어봤는데, 그쵸? 길항작용이 뭐냐면 하나의 대상이 있을 때 이 같은 대상에 동시에 두 가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작용을 해요? 아니죠. 반대되는 작용을 해서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쪽은 이걸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한쪽은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거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항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길항작용. 그래서 우리가 길항작용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배웠는데 저번에 배웠던 건 뭐예요? 누구랑 누구의 작용? 무슨 신경? 그렇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 이 기량적인 작용의 그런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오늘 뒤에 시간에 배울 거는 바로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두 가지 호르몬. 뭐랑 뭐였어요? 아까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인슐린이랑 하나 더. 글루카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도 기량작용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잠깐 보고 지나갔던 그런 호르몬의 이름인데 칼시토닌이랑요. 파라토르몬 있었잖아요. 그 칼슘 이온량을 조절하는 파라토르몬. 얘네들도 사실은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호르몬들입니다. 이렇게 세 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보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피드백. 자, 피드백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나타나죠. 결과가 나타났어. 그런데 이 결과가 여기서 이제 나타났다 땡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원인이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나타난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피드백. 그런데 이 피드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원인을 더 촉진해. 원인이 더 이제 일어나게 해. 그럼 원인이 다시 결과를 촉진하겠죠? 결과가 더 많이 나와. 그럼 결과가 또 원인을 또 촉진해. 그럼 결과를 또 촉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 이걸 무슨 피드백이라고 하냐면 바로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방금 봤던 거. 극단적으로 뭔가 계속 많아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양성 피드백이다.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피드백은 만약에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촉진이 됐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촉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 너무 많아졌는데? 하고 어떻게? 원인을 억제해요. 그러면 이 원인이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지 않겠죠. 그러면 이 결과의 양이 적어질 거예요. 적어지면 난 이제 좀 적어졌으니까 이 억제를 풀 수 있겠다. 억제를 풀어요. 그러면 원인이 다시 결과를 이제 억제가 풀렸으니까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럼 다시 얘를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억제했다가 억제가 풀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이 되는 것. 그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성 피드백. 자, 근데 두 가지 피드백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피드백 작용이 우리 몸에서 주로 일어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래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 음성 피드백이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크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음성 피드백에 우리가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난방기나 그런 냉방기의 온도 조절 장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22도의 온도로 맞춰놨다. 22도. 그런데 만약 냉방기를 예를 들자면 22도를 맞춰놨는데 이거보다 너무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냉방기가 가동이 되겠죠.
냉방기가 계속 가동되다 보면 온도가 이제 조금씩 낮아지다가 22도가 되고 22도보다 더 낮아져요. 그러면 냉방기 계속 가동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스스로 이제 꺼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 온도가 다시 올라와서 22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가동되고 이런 식으로 그 수준을 조절하는, 결과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럼 양성 피드백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옥시토신에 의한 그 자궁 수축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자궁을 수축해요. 자궁이 수축되면 그것이 옥시토신의 분비를 더 늘려요. 그러면 또 자궁이 더 수축돼요. 그럼 분비가 더 늘어요. 언제까지? 출산을 할 때까지. 분만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예시는 많지 않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는 과정을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에는 1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선생님은 이렇게 뭔가 교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티록신 양의 조절을 대표적인 이 음성 피드백의 예시로 드는데요. 이 티록신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일단 내분비 샘들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간뇌에서 뇌하수체 전엽이 가장 윗부분에서 이제 조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먼저 앞부분에서 이제 조절하게 되고 그 아래에 달려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 또 조절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갑상샘이라는 내분비 샘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티록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뭔가 상하 관계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가 얘를 뭔가 작용을 조절하고 얘가 얘의 작용을 조절하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갑상샘이 티록신을 얼마만큼 만드느냐를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티록신을 얼마만큼 만들 것인지는 갑상선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만 이 갑상선 혼자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앞서서 얼마나 주문이 들어오는가, 앞에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쪼아대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무슨 호르몬을 만드냐면 갑상샘한테 야, 너 일 좀 해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이름이 바로 TSH. TSH의 의미는 뭐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스티멀레이팅, 그렇죠? 갑상샘이 이제 T로 시작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을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내면 갑상샘이 이제 쪼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티록신을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뇌하수체 전엽이 최종 보스가 아니고 이 전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시상하부라는 애가. 우리가 그 간뇌가 있으면 시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상하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려있는 게 뇌하수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뭔가 명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상하부에서는 무슨 호르몬을 만드냐면 TRH라는 걸 만들어요. TRH의 의미는 이 TSH를 릴리징, 방출하도록 하는 호르몬이다. TSH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나오면 얘가 자극되고 그럼 얘를 많이 만들고 그럼 얘가 자극돼서 티록신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RH가 먼저인지 SH가 먼저인지 여러분들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그 알파벳의 순서를 외워보세요. 그러면 OPQR, STU잖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위계질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음성 피드백 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TRH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이 되죠. 그럼 뭐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 TSH라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요. 얘는 얘한테 일하라고 티록신 만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갑상샘은 티록신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너무 많아진 거죠. 너무 많아졌으면 이제 이 항상성에서 벗어나니까 이 티록신의 양을 줄여야 돼요. 근데 그걸 갑상샘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티록신이 어떻게 되냐면 결과잖아요. 티록신의 분비가 결과인데 이게 원인에 영향을 줍니다.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전엽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예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이 이 앞부분의 원인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TRH의 분비가 줄고 그 다음에 TSH 분비가 줄어요. 그러면 갑상섬이 지금 이제 후리후리하게 된 거죠. 뭔가 얘를 이제 그 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티록신을 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적어지면 다시 이 억제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 다시 얘를 억제하는 게 없으니까 누가 만들어져요? TRH랑 TSH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갑상샘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또 티록신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억제되면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무한 순환을 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의 원리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항상성이 조절되는 예시를 볼 건데 오늘은 어디?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보겠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럼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혈당량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하고 자, 혈당량이란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어디에? 혈액에 존재하는 무슨 양? 당분의 양이에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얘기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저혈당이어도 문제고요. 고혈당이어도 문제입니다. 저혈당인 경우에는 그 영양분을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포도당이 우리가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소변으로 나오는 그런 증상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있어요. 와우, 팔이 굉장히 긴데. 아무튼 몸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포도당의 양,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포도당의 양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맞춰주면 돼?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애만 일정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해요? 혈액에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너무 적어졌어. 그러면 여기 저장해놨던 거를 꺼내서 다시 혈액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절이 일어나는데요. 그 조절에 관여하는 우리가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포도당 형태로 돌아다니는 애의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 포도당이 너무 넘칠 때는 이거를 엮어서 무슨 상태?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의 상태로 저장을 해버리면 포도당의 양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고혈당이다 그러면 포도당을 글리코젠 상태로 다른 상태로 이렇게 엮어주게 됩니다. 그것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자, 근데 지금 너무 혈당량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던 거를 쪼개는 거죠. 쪼개서 다시 포도당의 형태로 방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글리코젠을 분해한다. 그래서 글루카곤. 자, 각각의 호르몬은 그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장소가 다른데 이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자를 이루는 세포 중에 알파 세포라는 것이 있고 베타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를 매치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알파벳 순서잖아요. 로마자 순서. 그러면 우리도 가나다 순서로 따져주면 돼요. 글루카곤이 먼저죠. 기억이잖아요. 그럼 이게 알파구나. 이게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우리도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자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혈당량이 조절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같이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고혈당일 때가 있고 저혈당일 때가 있어요. 너무 혈당이 높다. 그러면 이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목적이에요? 혈당량을 다시 감소시키는 게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저혈당이에요. 그러면 파란색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혈당일 때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되고 저혈당일 때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하는 그 결과를 일단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혈당량이라는 거는 어디서 지금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인가? 바로 이 간뇌의 시상하부도 그거를 그 정보를 얻게 되고요. 이 이자 자체도 현재의 혈당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뇌와 이자가 모두 이 시상하부와 이자가 모두 지금 혈당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너무 고혈당이다라고 하면 자, 일단 1차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간뇌 시상하부로부터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어디로? 베타 세포를 자극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인슐린은 베타 세포라고 그랬죠? 그럼 이 베타 세포에서 뭘 만들어요? 인슐린을 많이 만들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인슐린은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바로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 상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자극을 합니다. 고혈당 자극이 오면, 그렇죠? 그래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많이 바꿔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한다. 자, 근데 어디서 저장해요? 바로 이 간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간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자, 반대로 너무 저혈당이에요. 혈당이 너무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반대로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저혈당일 때 역시 간내의 시상하부와 이자가 그런 정보를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너무 저혈당인데? 위험한데? 자,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지금 저혈당 상태. 이제 우리가 영양분이 없어서 쇼크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알파세포를 자극해요. 그럼 이 알파세포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그렇죠. 글루카곤이죠. 글루카곤이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지면 이 글루카곤이 하는 일은 글리코젠을 뭘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니까 혈액 속에 그 포도당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 말고도 하나의 경로가 더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이 알파세포도 자극을 하지만요. 어디? 부신, 아까 그 콩팥 위에 붙어있는 게 부신이었는데 부신의 안쪽 부분을 자극해요. 속질이죠, 속질. 속질을 자극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뭐가 있었냐면 에피네프린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똑같은 말인데. 자,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혈당일 때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혈당일 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당백인 거죠. 혼자서 이걸 다 조절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이 혈당이 너무 낮을 때는 두 가지 호르몬이 모두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 이걸 보시면 이것도 역시 앞부분에서 혈당량 조절에 관여한다고 했는데 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너무 오랫동안 단식해서 글리코젠 모두 다 없을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호르몬이니까 여기서는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나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밥을 먹고 나서 혈당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 시점이 바로 식사한 시점이죠. 식사 전에는 혈당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밥 먹고 나니까 이게 이제 포도당이 소화되고 흡수돼서 이렇게 체내 혈당량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런데 쭉쭉쭉쭉 낮아지면 다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높아진 혈당량을 원래대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그렇지. 인슐린이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저혈당 상태일 때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은 이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복 상태일 때 굉장히 수준이 높다가 밥을 먹고 난 직후에는 이렇게 쭉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래프의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가 딱 주어지고 이 이름이 빈칸이 뚫려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프만 보고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이 시점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동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당분이 많이 계속 분해되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갈수록 저장돼 있던 포도당을 꺼내오는 글루카곤의 농도는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그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포도당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지금 저장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그래프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도 실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잘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혈당량의 조절까지 같이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체온 조절, 그다음에 삼투압 조절까지 해서 이 항상성 조절 부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 했던 그래프 내용 확실히 잡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